청취자님, 지금 창밖의 진짜 현실이랑 모니터 속에 있는 주식시장의 숫자를 번갈아 보면 약간 좀 섬뜩한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지금. 그렇죠. 아니 밖에서는 막 주택 압류 건수가 26%나 폭등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물 경제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동시에 주식시장 상위 8개 거대 기업들은 뭐랄까 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긁어모으면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까 봐 다들 숨을 죽이고 있는데 말이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르난 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면서 약간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붕괴돼서 두 조각으로 갈라진 세계 같거든요. 사실상 두 개의 평행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형적이고 모순적인 파티의 민낯을 철저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청취자님이 아무것도 사거나 팔기 전에 투자자로서 반드시 꿰뚫어봐야 해 시장의 6가지 핵심 현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같은 1차원적인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 이미 그런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표면적인 주가 지수라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밑바닥에서 어떤 경제적 메커니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가장 직관적인 첫 번째 현실, 그 밸류에이션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가격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걸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가뭄이나 태풍도 없이 완벽한 날씨와 완벽한 수확량이 이어질 거라고 미리 가부를 해서 농장 가격을 최고가로 매겨버린 것 같달까요? 시장이 미래의 그 완벽함을 가격에 너무 억지로 우겨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완벽함을 가격에 반영했다는 표현이 정확히 선행 주가 수익 비율 22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 그게 정확히 그 뜻이군요. 네, 시장에 한치의 오차나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와서는 안 되는 아주 아슬아슬한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품을 우려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거품 속에 있는 것 아닌가요? 마치 원예 가격보다 3배나 비싼 명품 셔츠를 막 억지로 직업 털어서 사는 것 같은데요. 겉보기엔 정말 거품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죠? 이 높은 프리미엄을 시장이 버텨내고 있는 이유 말입니다. 그건 기업들의 이익이 단순히 사람들의 기대감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실적이 진짜로 받쳐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놀랍게도 27%나 증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도 14%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와, 1분기 만에 27% 성장이라는 건 그 덩치가 거대한 S&P 500 생태계에서는 진짜 엄청 이례적인 수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진을 뽑아낸 겁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난 숫자죠. 단순히 사람들이 물건을 27%더 많이 샀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매출 자체가 27% 늘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비용 통제와 운영 레버리지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비용 통제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 건가요? 네, 지난 2년간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 가격을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잖아요. 맞아요. 물가가 올랐다면서 가격을 다 올려버렸죠. 네, 그런데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한껏 올려놨는데 인건비랑 판관비 같은 비용은 확 줄여버렸으니까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그게 전부 순이익으로 꽂히는 구조를 완성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5년 만에 최고치인 13.4%라는 정말 경이로운 순이익률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와, 결국 뼈를 깎는 구조조정, 그리고 가격 인상이라는 두 개의 칼날을 휘둘러서 만들어낸 27%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마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포식자들은 누굽니까? 짐작하시는 곳들이 맞을 겁니다. 당연히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기술주들이겠죠. S&P 500 전체 가치의 3분의 1을 상위 8개 기업이 다 쥐고 있으니까요. 네, 성장의 사자 몫을 기술주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당 순이익이 무려 582%나 폭등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진짜 생태계 파괴 수준 아닙니까? 마이크론의 582% 폭등은 사실 현재 기술주가 돈을 버는 메커니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유가 뭔가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공급 병목 현상이 핵심입니다. 아, 병목 현상.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생산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 원판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제한된 생산 라인에서 HBM을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기존 범용 메모리의 공급은 확 줄어들게 되죠. 아, 그래서 공급이 달리니까 가격이 뛰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AI 칩은 비싸서 마진이 크게 남고 일반 칩은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르는 이중 수혜를 입은 겁니다. 기술주들은 이런 독점적 기술력과 락인 효과를 통해서 1분기 수익 성장을 사실상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죠. 그렇다면 기술주들이 팀의 득점을 전부 책임지는 에이스 선수들이네요. 당연히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팀의 주장 역할도 기술주가 하고 있겠네요.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데이터의 착시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착시요. 기술주가 리더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기술주가 득주먹인 것은 맞는데요. 현재 시장을 단기적으로 밀어올리는 진정한 주장 역할은 다른 섹터가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누군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거대 기술주들은 이미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6배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평가를 받고 있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미 그 기대치가 주가에 너무 꽉 차 있어서 시장을 끌고 가기엔 몸이 무거운 상태거든요. 아,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좁다는 거군요. 네, 반면에 작년 말부터 무려 30% 이상 급등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앞장서서 견인하고 있는 진짜 리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주식들입니다. 잠깐만요. 에너지 주식이요. 아니 AI 혁명 시대에 그 전통적인 굴뚝 산업인 에너지 섹터가 기술주를 수익률 모멘텀에서 제치고 있다고요? 이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심각한 프리미엄이 얹어졌거든요. 아,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린 거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유라는 상품의 비탄력성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장 출근을 안 하고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죠. 그쵸, 당장 내일 차에 기름은 넣어야 출근을 하니까요. 게다가 과거 수년간 친환경 트렌드 때문에 전통적인 석유 기업들이 새로운 유정 개발 투자를 극단적으로 줄여놨습니다. 아, 공급을 늘릴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졌군요. 맞습니다. 즉, 공급은 아주 타이트한데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는 치솟으니까 엑손모빌의 1분기 수익이 21% 늘고 BP가 2배나 폭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술주와 달리 에너지 주식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갈 공간도 훨씬 넓었던 거고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기술주는 막강한 기술 독점으로 돈을 쓸어 담고 에너지 기업은 지정학적 위기와 제한된 공급으로 엄청난 현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은 순이익이 17% 증가했고 아마존의 이커머스 영업이익은 40% 이상 폭등했잖아요. 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실적 파티가 열린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축제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모순이죠? 결국 기업이 그렇게 엄청난 마진을 남기려면 누군가는 그 청구서를 감당하고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표를 보니까 3월 미국 소매 지출이 전년 대비 4% 증가했던데 소비자들이 지금까지는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할 체력이 남아있는 건가요? 지출이 4% 증가했다는 그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소비가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기업들이 이래도 살래하면서 가격 결정력을 맹렬하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꿋꿋하게 지갑을 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4%나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비를 지탱하는 질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이 소득이 늘어서 지갑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저축을 다 까먹고 신용카드라는 빚을 끌어다 쓰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으로 버티고 있다고요? 네, 트랜스 유니온 데이터를 보면 그 한계점이 명확히 보입니다. 90일 이상 대출 연체율이 무려 2년 만에 최고치인 2.53%에 도달했습니다.
와, 소득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지출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마치 젠가 게임을 하는 것 같네요. 젠가요? 네, 기업들이 계속 가격이라는 블럭을 젠가 탑에서 쏙쏙 빼내고 있는데 아직 탑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단 말이죠. 하지만 탑을 가장 밑에서 받치고 있는 소비자라는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소비 지출 지표 이면에 감춰진 경제적 고통의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지표들이 더 있나요? 앞서 말씀하신 주택 시장만 봐도 1분기 전국 주택 압류가 전년 대비 26%나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아마존, 메타, 오라클들 거대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 사태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 실물 경제가 체감하는 붕괴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등급 채벌의 디폴트 증가 등 소비자와 실물 경제가 느끼는 실질적인 붕괴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현금 파티를 벌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과 평범한 소비자들은 이자 부담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청취자님이 가장 궁금해할 그 구원투수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한계에 내몰리고 실물 경제에 금이 쩍쩍할 때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잖아요. 금리를 확 내려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요. 네, 보통은 그렇게 기대를 하죠. 지금 실물 경제가 이 정도로 위험하다면 연준이 구명조끼를 던져주듯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습니까? 청취자님들도 그걸 가장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게 그 마법의 카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구명조끼는 지금 당장 없습니다. 진짜요? 아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역습 때문이죠.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인 3.3%로 올랐고 공장 및 도매 가공업체의 비용은 3월에 무려 4%나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씨가 전혀 꺼지지 않았어요. 아, 결국 연준의 손발이 완전히 묶여 있다는 뜻이군요.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렸다가는 그 불씨가 확 살아나서 물가가 아예 폭발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프다고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경제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리가 부러진 환자한테 부러진 뼈를 맞추는 수술을 안 하고 당장 안 아프게 마약성 진통제만 과다 투여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당장은 고통이 사라지니까 환자가 다시 막 뛰기 시작하겠지만 결국 뼈가 산산조각 나서 영영 걷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의 통제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1970년대에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두 자릿수로 폭등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연준은 그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언제쯤이나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연준은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2028년까지 시야를 넓혀도 아주 미미한 수준의 조정만 있을 것이라는 게 냉혹하고 암울한 현실입니다. 연준이라는 구원투수는 불펜에서 아예 몸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자, 청취자님, 이제 우리가 해체해본 이 모든 복잡한 톱니바퀴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가격 인상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그 청구서를 받아든 소비자는 파산하며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현재 시장은 환호할 만한 강세장, 즉 불리시한 장이라기보다는 언제 하강 기류로 곤두박칠지 모르는 대단히 위태로운 약세장, 즉 베어리시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청취자님은 당장 내일 아침 증권 계좌를 열어서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왜죠?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는 있지만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다 엎어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주식시장은 경제의 기초 체력과 완전히 일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도 시장은 한동안 관성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패닉셀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조만간 주식에 대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야 할 시점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 바라보는 투기적 자산보다는 소비자의 빚에 덜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막강한 현금 흐름과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로 서서히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시장의 헤드라인을 아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이 스스로 곱씹어 보실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기업의 이익은 무려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정작 그 물건을 사야 할 평범한 사람들의 대출 연체율과 주택 압류는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네, 정말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는 과연 메인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가 이렇게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만의 파티를 즐길 수 있을까요? 그 파티가 영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이 끊어진 두 세계 사이의 위태로운 괴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의 투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진짜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차가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잊지 마시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당신만의 견고한 투자를